20세기 한국 소설 38. 권 줄거리 안내 및 이메일 해설 양귀자, 윤정모, 강석경. 양귀자의 비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원미동 사람들의 수록된 단편으로 일용직 노동자인 임씨가 주인공입니다. 임씨는 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할 수 없어 과거 연탄갑을 떼먹고 도망간 스웨터 공장 사장을 찾아 돈을 받으러 가리봉동에 갑니다. 임씨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사장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임씨의 돈을 갚지 않습니다. 작품은 도시 하층민의 고단한 삶과 사회적 부조리,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그에 대한 배신을 사실적으로 그립니다. 양귀자의 한계령은 소설가인 나가 25년 만에 고향 친구 은자의 전화를 받고 변해버린 고향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 상실감을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은자는 밤무대 가수가 되어 자신을 찾아오라 하지만 나는 추억이 훼손될까 두려워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큰오빠가 고향집을 팔기로 했다는 소식에 상실감이 깊어지고 결국 나는 은자가 일하는 클럽을 찾아가 한계령이라는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오빠와 소시민들의 고단한 삶의 연민을 느끼고 은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돌아옵니다. 이경자의 가면은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역할과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자아를 숨기고 살아가는 여성의 내면을 다룹니다. 주인공은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맞춰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만 점차 자신의 진짜 모습과 욕망을 자각하게 됩니다. 작품은 여성의 삶에 내재된 모순과 갈등, 그리고 자아 찾기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리며 가부장적 질서와 여성 억압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유시춘의 안개 너머 청진왕이는 역사에 희생된 비전양 장기수 김노인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김노인은 고향 청진에서 만난 의형제 송강목을 그리워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남북분단과 이념 갈등 속에서 손씨는 김노인을 외면합니다. 빨갱이라는 낙인은 두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작품은 분단의 비극과 이념의 폭력이 한 인간의 삶과 인간관계에 미친 영향을 사실적으로 그려냅니다. 강석경의 밤과 요람은 기지촌 여성 선희가 자발적으로 미군을 상대하는 삶을 선택하며 겪는 내면의 갈등과 고독을 그립니다. 선희는 사회적 낙인과 가족 해체, 가난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지만 현실의 벽과 소외감에 부딪힙니다. 작품은 기지촌 여성의 삶을 단순한 비극이 아닌 각자의 개체성이 드러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 중 하나로 그리며 억압적 사회와 개인의 자의식, 존재의 고통을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김양숙의 부르는 소리는 사회의 주변부에 위치한 인물, 특히 여성의 소외와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주인공 웅촌댁은 일상과 가족, 사회적 역할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며 내면의 목소리와 현실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작품은 웅촌댁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억압된 자아를 회복하려는 과정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 소외, 그리고 자아 찾기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윤정모의 밤길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김신부와 요섭이 광주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광주를 빠져나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두 사람은 평온한 시골 풍경과 달리 광주에서 겪은 참혹한 폭력과 죽음을 떠올리며 죄책감과 고뇌에 시달립니다. 요섭은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자책을 느끼지만 신부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임을 강조하며 길을 재촉합니다. 작품은 민중의 고통과 역사적 진실을 알리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1980년대와 90년대, 그때 한국 여성 작가들의 아주 치열했던 문학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양귀자, 윤정모, 강석경 같은 작가들, 이분들이 그 격동의 시대를 어떻게 문학으로 담아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시기였죠. 아시다시피 군부 통치에 대한 저항, 또 민주화 요구가 정말 불길처럼 번지던 때였잖아요.
맞아요. 특히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더 강했고요. 그렇죠. 여성문학 역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 뭐 그런 걸 넘어서서요. 억압받는 여성의 현실을 통해 시대의 모순, 또 정치, 사회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 같은 성격을 강하게 띠게 됩니다.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여성의 문제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경제 양극화라든지 도시화 아니면 분단 현실 같은 더 큰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요. 작가들이 여성을 일종의 억압받는 소수자의 대표 상징처럼 보고 뭐 계급이나 민족, 성 같은 모든 종류의 차별, 그 뿌리가 결국은 폭력적인 권위주의다. 이렇게 통찰한 부분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억압들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 그 권위주의에서 나온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시각이 이제 9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조금 더 섬세해져요. 어떤 거대한 담론보다는 개인의 일상, 그 속에 깊숙이 파고든 가부장적 권위나 성차별 문제, 이런 걸 파헤치는 쪽으로 좀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 치열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작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구체적인 작품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작품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죠. 먼저 이경재 작가의 절반의 실패. 이 작품은 당시에 여성들이 진짜 많이 겪었던 현실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맞벌이, 고부 갈등, 뭐 남편 외도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면서 주인공 미니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네, 그렇죠. 미니가 자신을 그냥 인격체가 아니라 무슨 도구처럼 취급하는 남편, 또 시댁, 이런 환경 속에서 굉장히 깊은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세계는 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건 정말 절박한 외침이었죠. 네. 다만 그 미니가 각성하는 순간은 되게 강렬하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삶의 변화나 어떤 결단까지는 좀 나아가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뭐랄까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마치 진짜 자아각성이라는 건 누가 가르쳐 주거나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현실 속에서 스스로 깨쳐나가야 하는 그런 고독한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약간 지식인들의 계몽적인 태도에 대한 냉소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해석이네요. 이경자 작가가 이렇게 개인의 내적 갈등에 좀 집중했다면 양규자 작가는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특히 원미동 사람들, 이 연작소설 형식이 아주 효과적이었어요. 아, 연작소설. 그 형식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게 뭐냐면요. 각각은 독립된 단편 소설인데 등장인물이나 배경, 주제 같은 것들이 느슨하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원미동이라는 공간이랑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보여주는 거죠. 장편의 통일성이나 단편의 완결성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 원미동이라는 공간 설정 자체가 참 역설적이잖아요. 멀고 아름다운 동네라는 이름하고는 완전 딴판으로. 그렇죠. 실제로는 서울, 그 중심부에서 밀려난 변두리 소시민들의 고단한 삶의 터전이죠. 네. 중심을 향한 어떤 동경도 있고 또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근데 그 속에서도 막 꿈틀대는 생활력 같은 게 동시에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편을 보면 처음에는 막 막노동꾼 임씨를 좀 얕잡아 보던 나, 그러니까 은혜 아버지가 그 임씨의 성실함에 좀 동질감을 느끼는 듯 하다가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그 계층적인 거리감, 이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장면. 네, 편견을 넘어서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죠. 또 한계령 같은 편에서는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삶의 어떤 고단함, 그래도 품게 되는 꿈, 또 추억의 소중함,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양기자 작가가 이렇게 도시 변두리 서민들의 소외감을 그렸다면 강석경 작가의 밤과 요람은 더 극단적인 경계로 가죠. 미군 주둔지 주변, 소위 기지촌이라는 아주 특수한 공간 속 여성들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는데요. 네, 이 작품이 중요한 건 기지촌 여성을 그냥 단순히 희생자로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척박한 여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기 방식으로 생존하고 또 자립하려고 애쓰는 주체로 그려내려고 했다는 점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선이나 기순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뭐 인종, 성별,
계급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얽힌 폭력의 구조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특히 선의하고 미국 마크의 관계가 좀 흥미로운데 겉으로는 되게 인간적인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 마크는 선의한테 미국식 미의 기준이나 어떤 환상 같은 걸 강요하면서 소유하려고 들죠. 아,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런 권력 관계. 그렇죠. 그걸 아주 날카롭게 포착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모성이라든지 연민 같은 본능적인 관계 맺음의 욕구도 드러나고요. 마지막으로 윤정모 작가의 밤길은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주인공 요섭하고 신부가 광주를 탈출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탈출이 그냥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도피가 아니라면 작가는 이걸 출애굽에 비유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듯이 이 고통의 현장을 벗어나서 진실을 알리고 또 동지들을 구원해야 하는 어떤 사명 이런 걸로 본 거죠. 아, 사명감. 네. 그러니까 사건 현장의 참혹함 자체보다는 그 진실을 바깥 세상에 알리고 기록하는 행위,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밤길이라는 제목처럼 어둡고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80년대, 90년대 여성 작가들은 정말 치열하게 시대와 싸우면서 자기들만의 문학 세계를 만들어 나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사회 구조의 모순을 파헤치고 또 연작소설 같은 새로운 형식 실험도 하고 기지촌 여성이나 분단 현실 속 인물들처럼 이전에는 좀 주목받지 못했던 존재들을 문학의 중심으로 끌어왔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그녀들의 작품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억압이나 소외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현재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녀들이 던졌던 질문들. 예를 들어 중심과 주변의 경계는 과연 뭘까? 폭력적인 권위주의는 어떻게 우리 일상에 스며드는 걸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오늘 당신의 삶과는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이 작가들이 그려낸 인물들처럼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원미동 혹은 밤길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